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586의 부모님들이 지금 비상이래요. 딸들이 시집을 안 가가지고 이제 586 부모님들 딸들이 지금 결혼 청년기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딸들이 지금 시집을 안 가려고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경제력이 없으면 못 가는 경우가 있는 거는 팩트죠. 하지만 여성들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본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만 가더라도 충분히 저는 결혼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여성분들이 지금 눈이 너무 높아요. 이 눈이 너무 높은 이유가 공주처럼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처럼 컸고 이 공주 같은 삶을 결혼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시켜줄 수 있는 남자라면 오케이, 결혼하는데 그런 거를 만족 못 시켜줄 남자라면 그냥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화가 지금 이 나이대에 있다 보니까 지금 586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나마 경제력이라도 있는 딸이면 그래도 뭐 덜 걱정인데 그런 여성은 사실 적잖아요. 그런 여성들은 나중에 이제 뭐 40 넘어가면 부모님들이 그때까지도 딸들을 부양해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586 부모님들이 실제 영업을 많이 뛴답니다. 주변에 괜찮은 남자들 있으면 우리 딸 정말 인기 많고 예쁘고 참하다고 우리 딸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게 이제 많이 영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볼 때 정부의 잘못된 산하 제한 정책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이제 1982년도부터 1990년까지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했어. 이게 정말 제가 볼 때 잘못된 거야. 전 세계 200개 넘는 국가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을 때 한 명만 낳자라고 한 게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 표가 하나씩만 나와도 3천리는 초만 원. 그리고 요 밑에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이제 여기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남한 지도인데 이 안에 보면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다는 거지. 지금도 많으니까 하나만 낳자는 거였어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거를 정부에서 정책을 펼쳤는데 이 정책이 없어진 게 김영삼 정부 때 들어서야 없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2년부터 1990년 초반까지 이 산하 제한 정책이 정부에서 펼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80년만 하더라도 출생 성비가 105.3이에요. 그러면 여아 100명당 남아가 105 정도니까 뭐 이 정도면 문제 없는 거죠. 뭐 104, 105 이 정도를 나오면 정상적인 건데, 이제 갑자기 산하 제한 정책이 펼치면서 쭉 올라가면서 1990년 같은 경우는 116.5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2000년까지도 높은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110.2가 되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여아를 낙태시키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로 본다면 어떤 인구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딸이 만약에 한 명인 경우, 자식이 한 명 있는데 딸인 경우에는 완전 공주 취급을 받았죠. 물론 아들인 경우에도 기하게 컸던 거 맞는데,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20대 넘어가면 군대 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그런 게 없어져요. 근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공주 취급을 받으면서 커왔죠. 가족끼리도 그랬고 학교 가서도 그때는 남학생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공주 취급을 많이 받았고, 또 사회에 막상 나와서도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여성에 대해서 우대해주는 정책을 많이 펼쳤잖아요. 직장 내에서도 그랬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주처럼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결혼할 때 이 공주 같은 삶을 유지시켜 주지 않을 거라면 그냥 혼자 살겠다, 이런 게 지금 많이들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이미 끝난 세대입니다. 내가 이 조건에 갈 거면 혼자 살고 말지 미쳤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냥 답도 없어요. 국제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게 더 나은 방법일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도 뭐 이쪽에 뭐 기대 안 합니다. 지금 이 세대들 뭐 저도 그냥 궁금합니다. 이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막 5년, 10년 뒤면 우리가 이들이 얼마만큼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건지 지켜보는, 저는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조금 힘들 거예요. 힘들 건데, 밑에 한번 제가 그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2006년도 4월 달에
일본에서 그립니다. 이 마케이누들이 2006년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현재 결혼 정년기 때 586의 딸들의 삶과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본 여자는 이제 이 마케이노 세대를 지칭하는 겁니다. 학창 시절엔 응석을 받아주며 옛날같이 여자다움을 강요당할 일도 없고 우리나라랑 지금 비슷하죠. F 사상. 아르바이트를 찾으면 편한 일은 여자밖에 뽑지 않고 당연히 육체노동에서 면제가 되어서 사회에 나올 때는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로 공무원이라면 여성 우선 채용으로 그 외라면 편하게 유명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잔업은 여자니까 하고 피해가고 정근은 이제 다른 데로 지역을 바뀌는 거죠. 정근은 여자니까 하고 피해가고 정시에 집에 들어가서 미팅과 쇼핑 상사에게 야단을 맞으면 울면 되는 거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는 성희롱으로 호소하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남성 위주의 사회라고 외치고 출세할 수 없으면 여성 차별이라고 떠들고 힘들 때는 생리휴가 육아휴식을 취한 후엔 가사육아는 평등하게 분담으로 남편의 지갑은 자신이 가진 채로 경제권을 가졌다는 거죠. 레스토랑에서 런치를 먹으며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혼해서 위자료를 갈취하고서는 나는 지금까지도 참아왔다며 눈물을 흘린다. 이 마케이누 이때 2006년도 때 이 마케이누들의 삶이 이랬답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죠? 한 17년 전 글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나타나는 현상이랑 너무 유사합니다. 그리고 2006년이면 이제 마케이누들이란 단어가 아마 2007년 이 정도쯤에 제가 나온 걸로 알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비참한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분들의 현재 30대 여성분들이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실제로. 비슷하게 일본 마케이누처럼. 하지만 이들의 삶은 지금까지는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이후로는 일본의 마케이누처럼 힘든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게 좀 보입니다. 너무 똑같네요. 너무 똑같아.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소멸 국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유모차에 강아지를 담고 다니는 나라에 무슨 미래와 희망이 있겠습니까? 먹고 놀고 즐기며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애완견을 안 키워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개를 산책시켜야 되는 이유 이렇게 검색하니까 이게 제일 위에 뜨더라고요. 제가 이게 뜨던데 그럼 왜 산책시키냐? 강아지가 산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깥 바람을 쐬는 게 좋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냄새를 맡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보면 개들이 그 개 산책하는 거 보면 강아지들이 냄새를 많이 맡더라고요. 뭐 그 바닥에 있는 뭐가 있으면 냄새 맡고 풀 냄새도 맡고 뭐 그렇게 하던데 저도 이것 때문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안 맞는 거죠. 유모차에 강아지를 담고 다니면 냄새를 못 맡잖아요. 냄새를 맡으려고 하면 유모차에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유모차에다가 강아지를 담고 다니는지. 물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그런 경우겠죠. 이제 뭐 아이 없는 경우겠죠. 아이 있는데 뭐 유모차에다가 강아지를 싣고 다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보면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이게 나타난 것 같아요. 한 2, 3년 전부터? 그전에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 최근에는 정말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는 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내용을 봐도 유모차에 강아지 실는 거는 효율적이지도 않네요. 강아지가 산책을 좋아하는 게 냄새를 맡기 위한 거라면 하여튼 유모차에다가 강아지 담고 다니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586 딜러한테 속아서 비싸게 5억 주고 설거지하는 퐁퐁이들 고생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586 딜러런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나이가 586 세대인 부모가 딸을 취집의 목적으로 성공한 남자들, 뭐 직업이 좋거나 전문직이거나 재산이 많거나 이런 남자들한테 결혼을 시켜서 팔자를 고치는 부모를 586 딜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여기서 딜러라는 거는 중고차 딜러를 이거 사실 비유를 한 건데 물론 좋은 중고차 딜러분도 계시지만 허위 매물 그리고 뭐 차가 예를 들어서 침수차고
사고 이력이 많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싹 숨기는 나쁜 딜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숨기고 나서 원래 어떤 가격보다 매우 높은 가격에 후려치는 거죠. 후려치면서 비싼 가격에 파는 나쁜 그런 중고차 딜러를 빗대가지고 586 딜러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좀 이 유급급 문화에서는 자식들이 뭐 좋은 직업을 가지든 딸의 경우에는 사위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든 이런 거가 본인의 신분 상승과 직결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딸이 성공하면, 아들이 성공하면 본인의 신분도 올라간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비싸게 이렇게 팔려고 하다 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성공했던 전략 같아요. 실제 한국은행에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소득 동질원 지수가 34개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여기 왼쪽 자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먹혔던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남자들도 많이 깨우쳤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이렇게 불공정한 거래를 할 바에는 그냥 안 하고 말지, 아니면 국제결혼 가지, 이런 남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들도 이제는 여자들의 어떤 개념, 그리고 특히 이 여성이 정말 그 경제관념이 있는지, 소비 성향이 어떤 건지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586 딜러분들이 지금 초비상에 걸렸잖아요. 이거 딸이 그나마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능력 없는 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집 안 가면 아버지한테 연금이라든가 재산 같은 거 축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마케이너들이 그 일본의 부모님들 재산, 연금 이런 거를 많이 그걸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현상이 많이 발생할 것 같긴 한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나마 그 부모님들이 돈이 많았어요. 연금도 잘 나왔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면요. 그나마 FM이 설쳤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전반에도 한국보다 훨씬 저출산이나 비혼율이 양호했던 일본조차도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 중심으로 현재 50세 미혼 남녀의 미혼율이 남자는 32%, 여자는 23%로 나오는데, 한국이 남녀 갈등이나 젊은 계층 중심으로 비혼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2024년 남자 36.9, 여자 26.2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치가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오른쪽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요, 항상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거를 예상했던 게 언제 예상을 한 거냐고 하면 2017년도 통계청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더라도 6년 정도 전에 예상치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6년 전에 예상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2045년이 되면 남자의 36.9, 여자의 26.2가 생애 미혼율. 그러니까 생애 미혼율이라는 게 5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 몇 %라는 거거든요. 그럼 남자의 100명 중에 36.9가 한 번도 결혼 안 하고, 여자의 26.2가 한 번도 결혼 안 할 거라고 예측한 게 6년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만 하더라도 심각한 거거든요. 나이가 50이 됐는데 3명 중에 1명 이상이 결혼 안 한다. 50이 돼도 여자들 4명 중에 1명이 결혼 한 번도 안 했다. 이거는 사회적인 엄청난 문제죠. 근데 이거를 넘을 것 같아요. 넘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한국의 생애 미혼율을 보더라도 지금 2020년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5년마다 나와요. 5년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나라 거는 생애 미혼율이라는 거는 따로 뽑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추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은 생애 미혼율을 따로 뽑아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남자가 16.8, 2000년 기준으로 50살까지 한 번도 결혼 안 하는 사람이 16.8이에요. 이것도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5년 만에 6%가 늘었어요. 여자는 5.0에서 7.6, 한 2.6 정도 는 건데, 이제 이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2025년쯤 되면 뭐 남자 같은 경우 20% 저는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성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10% 가까이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갔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2000년대만 하더라도 남자의 생애 미혼율이 12.57밖에 안 됐어요. 여자는 5.82밖에 안 됐고. 그런데 20년 만에 지금 28.25까지 남자의 생애 미혼율이에요. 엄청난 거죠. 남자 10명 중에 3명이 50살까지 결혼 안 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도 17.81.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거가 물론 옛날에 예상한 거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가 한 29.3? 거의 30 정도면 끝날 거라고 예상하는 거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19.5. 요 정도에서는 이제 생애 미혼율이 이제 피크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2035년도부터는 그래봐요. 지금부터 하면 한 12년 뒤밖에 안 돼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뛰어넘어서 생애 미혼율 전 세계 1위인 국가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정부에서 예상한 거예요. 이게 뭐 일반인들이 예상한 것도 아니고, 이게 조선일보에 아마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생애 미혼율 검색하시면 나올 건데, 이게 통계청 예상인데, 통계청에서도 이 정도로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 결과물은 훨씬 높게 나올 거예요. 훨씬 높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남자들은 그래도 잘 버텨 나갈 거라고 봐요. 일본 남자들 보세요. 그래도 생애 미혼 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이게 소수일 때는 사실 문제지만, 이들이 그래도 다수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남성들은 큰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리고 일본 남성들이 미혼을 가더라도 부모님한테 신세를 안 져요. 보통 같이 안 살고 남자들은 따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력이 안 되다 보니까 부모들하고 같이 사는 경우가 많고, 또 부모들의 어떤 재산, 연금 이런 거를 많이 또 서포트를 받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586 지금 딜러분들, 아마 지금 제 영상에도 좀 연세 많은 분들도 들으세요. 아마 그분들 중에서 아마 지금 시집 안 간 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빨리 보내셔야 돼요. 예. 35 전에 무조건 보내야 돼. 웬만하면, 안 그러면 부모님이 힘들어지세요. 부모님. 요즘 같은 경우는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딸이라도 빨리 시집을 보내야지. 시집 안 가면 부모님의 노후도 힘들어집니다. 그나마 딸이 능력이 있으면 관계없지만, 능력 없는 딸이라고 한다면 이제 잘 설득을 해야죠. 무조건 강요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적당하게 성격 좋고, 좀 뭐 너무 외모 보지 말고 성격 좋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 가지고 있는 남자면, 성실해 보이면 그래도 가는 게 좋다. 좋게 이야기 하다 보면 먹혀요. 안 먹히면 별 수 없고. 그래서 586 그 부모님들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좀 급하게 서두르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